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정치 토크에 오셨습니다. 김용민 국장 대신에 오늘도 변함없이 저 아나운서 문희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얘기하세요. 뭐. 아니요, 인사에서 갑자기 한숨이 두 번이 나와서 제가 순간 당황했네요. 내가 언제 한숨 쳤습니까?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예. 아니, 그냥 파열음을 하다 보니까, 한숨처럼 들린 것 뿐이지, 뭐 한숨 쉴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선 지난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께 제가 섭외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그쪽은 월요일 방송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녹음을 하자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전화 연결도 괜찮고 뭐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도 월요일 방송은 더 이상 잡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비판을 많이 해서 청취자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예. 결국은 거절당했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거죠. 할 말이 없을 때는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천정배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양식이 있는 대응이고요. 아주 비상식적인 나쁜 놈들은 고소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걔 고소를 하는 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을 막기 위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항상 이제 법이라는 게 강한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원래 법이 존재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된 셈인지 있는 놈들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패고 고문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요즘은 법으로 때려잡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게시판 내에서도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예. 혹시 다 보셨는지요? 아이고, 제가 일일이 다 볼 시간이 됐습니까? 대충 보기는 봤죠. 그리고 제가 원래 또 이 반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반응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들은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협의회 정모 안내 부탁드립니다. 언제? 3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 어디서? 남북통일 감자탕. 이름 좋네요. 남북통일 감자탕. 제주시 오라 1동입니다. 모두 얼굴 보고 2015년 지역협의회 활동에 힘을 내자고요. 문의는 조합원 10매님 010-6403-1675로 해주세요. 라는 거 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해준 김에 하나 더 해드릴게요. 2000지회 3월 정기모임 공지 3월 17일 화요일 내일입니다. 예. 1차는 7시 창전동 주민센터 뒤 서희관 옛날 경찰서네요. 조합원 여시 아버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천 여주 시민공부방 참석도 하고 2차는 저녁 9시 주변 호프집에서 디프리 겸 4월 경기 남동부 협의회 이천 모임 관련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문의는 조합원 와이로님, 성함은 본명은 조관훈님입니다. 010-3420-599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팟빵 생방송 게시판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열심히 보죠. 그러나 저를 어떤 조합원님들은 저를 좋게 봐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자세히는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어떤 조합원님들은 저를 싫어해가지고 욕을 퍼부는 거 압니다. 그것도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대충 슬쩍 제목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반드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민TV 지금 홈페이지 게시판 상황도 그렇고요. 네. 지금은 팟빵에서 댓글 게시판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어떤 내용이죠? 예. 예, 가장 책임 있는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서영석 이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도요한님께서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김엄마 어찌 되는지 궁금. 김엄마가 누구죠? 김용민 국장님의 또 다른 별명이죠. 김엄마. 예. 압니다.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제가 뭐 얘기하는 게 100%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건 참고로 정치적인 수사도 많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죠. 김 국장이 있지 않은 내용 그리고 자기의 소신 뭐 이런 것들 충정들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논의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입동조합의 우리 조합원님들도 그렇고 뭐 이사회나 이런 데도 그렇고 이게 게시판에 이제 이 글을 쓰는 데 대해서 조금 경기 들려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람이 이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이제 사람이 만나다 보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완전히 떠난 듯 하면서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불행하게도 미래입동조합에서 일부 떠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떠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시판에 글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경기가 들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들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국 국장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말이 나온 그 이유도 뭐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휴가 중이니까 휴가 끝나면은 본인도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과거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하고 다시는 안 나타나가지고 참 머리가 아팠는데 국장은 또 휴가 갔다 와가지고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충정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영민 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제일 걱정되고 대답하기가 곤란한 게 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뭔 얘기를 한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김영민 국장은 휴가 갔다 돌아오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결국은 뭐 미래입동조합 국민TV를 제대로 끌고 가자 그런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하죠. 뭐 솔직한 얘기로 김영민 국장이 뭐 국민 라디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또 그런 자기 비중에 걸맞는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우리 서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읍시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예. 저는 참 그런 게 싫었는데 땡전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은 이러고 앵커가 시작해서 땡전 뉴스가 됐는데 땡방 뉴스 참 많은데 여기서 참 항상 어떤 아이템을 얘기를 할 때 대통령 이야기 먼저 하기 참 싫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야 뭐 박근혜 얘기를 제일 먼저 한다 하더라도 땡방 뉴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뭐 우리 박근혜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쓴소리 양양이 입에 쓰다 하지 않습니까? 쓴소리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나 요즘 이제 지상파들 뭐 뉴스를 아예 안 보니까 내 아들이 뭐 뭔 뉴스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땡방 뉴스 합니까? 보세요? 저도 뉴스를 안 봐서 뉴스케이밖에 안 봐서요.
그 시간에는 수중계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지.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소통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여야 대표와 회동을 갖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내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 문 대표가 정식으로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영수회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회동을 하는 거. 그 이전 대통령들에서는 어떤 양상이었나요? 어떤 양상이라니? 그러니까 뭐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는 행사인 건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니 뭐 이제 무슨 이름이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죠. 네. 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잘 안 쓰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삼김 시절, 뭐 양김 시절의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그 영수회담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여당의 대표들은 얼굴 마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 정당의 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김 씨에 버금갈 수 있는 사람은 뭐 박태준이나 뭐 이런 인간은 게임이 안 되고 최소한 노태우나 돼야 이제 여야 영수다라고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또 영수라는 말 자체가 좀 권위적인 용어다 해가지고 이제 잘 안 쓰고 요즘은 여야 대표회담 이라든지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네. 이런 식의 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것이 사실은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제일 좋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당의 대표는 뭐냐 이런 이제 불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거꾸로 야당 대표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1대1 파트너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다시 만나서 한끗발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면 안 만나겠다. 양김은 옛날에 이제 그런 그 대응을 하기도 했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가 1대1 회담을 요구를 하면은 분명히 안 들어줄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아마 이제 여야 대표와 같이 만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식의 모임이 과거 정권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대통령이 이 여당의 지지를 받아서 뭐 정국을 운영하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대통령이 여당에게 뭘 지시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일은 여야 대표들이 해결을 해야지 내가 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고요. 네.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에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만나기 싫으니까 이제 회피하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만 이유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이제 야당 쪽에서 대표가 새로 뽑혀가지고 여야 대표도 만나고 대선도 만나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야당 대표에게 협조도 구하고 야당 대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국민의 얘기를 전달하겠다. 뭐 서로 그런 이제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여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회동하는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순방 한겨레신문 보면은 엉터리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순방 계획을 설명한다는 것이 청와대로서는 가장 이제 부담 없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문재인을 이용해서 지지도를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이나 청와대가 해왔던 행세를 보면은 야당을 존중해가지고 만날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든 떨어지고 있는 지지도를 야당 대표를 끌어안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뭔가 반전을 꾀야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말로는 뭐 이렇게 하고 뒷전으로는 완전히 그 상대방의 그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게 빤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끝나고 나면 아마 서로 욕하기 바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쏙문 줄 뻔히 알면서 왜 가느냐.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욕하는 것보다는 일단 만나서 뒤통수도 맞고 욕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제안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연역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대표가 돼서 여야 대표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만나서 이 헝클어진 정국을 제대로 풀어나가자 이렇게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문제고 거꾸로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겠다. 이 인간들이 지들이 제안할 리가 있나. 뭐 그러나 하여튼 그 반대로 제안을 했다 손치더라도 서로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17일날 해동은 이루어지겠지만은 결국은 문재인 대표야 뭐 야당 대표로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통치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여론을 전달하겠지만은 그런 여론을 전달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뭘 고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문재인 대표와의 해동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아이디어를 끌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가 더 되는 시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김한길 대표 시절에 한번 만났었고요. 그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죠. 예, 그런 상황도 이미 알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듯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다 예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뭐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요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타일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 이 비유가 될지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 특정한 아나운서가 눈앞에 있는데 야 당신 화장 그게 뭐야 도대체 좀 뭐 다른 식으로 바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 기준이 뭐냐 분명히 그렇게 반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표가 여론에서 국민들이 지금 당신 그런 식으로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좋다는 사람들 많아 이 사람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서로의 지지자들에게 할 만큼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각자 주장을 하고 결국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아마 다시 만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는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만나가지고 한번 서로 이제 뭐 그 자리에서야 어떨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표도 상당히 좀 점잖은 사람이라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그래 되겠습니까? 나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애둘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뭐 한참 얘기하고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기에는 청와대라든지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예전처럼 과거처럼 그냥 형식적인 만남에만 그쳤을 경우에 청와대도 그렇고요.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야당 대표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라든지 뭐 중동 갔다 와서 바로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협력을 제대로 대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분명히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 박근혜 대통령은 야 여당 니들이 저기 발목을 잡아가지고 네. 지금 국정 운영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표 정신 차리고 좀 우리가 하겠다는데 찬성해 주시오. 그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빤빤지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저기 주장하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이 진짜 경제를 살리는 거면 내가 왜 협력을 안 해주겠느냐. 그 핑계 삼아가지고 수많은 부자들만 좋아지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정책만 하니까 우리 저기 못한다.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접점이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만나나 마나 내가 보기에는 이 결과는 빨알반짝입니다. 어떤 대승적인 합의나 결단이 나올 리가 없어요. 서로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 꼼수가 빤하고 그리고 자기 꼼수가 먹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지론들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KBS나 MBC 혹은 SBS 그다음에 종편, 조중동 이런 데서 이런 주장을 말하자면은 손을 들어줘가지고 야당 때문에 국정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식으로 떠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야당 때문에 이 못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꼼수 아니겠어요? 아니 뭐 어마어마한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되게 빤한 거예요. 아니 그럼 문재인 의원은 그게 대응할 수 있는 놈들도 너무나 빤한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스타일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내 주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상시,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괴롭긴 하지만 잘못은 없지만은 전부 청와대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한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에 그런 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전부 다 남 때문에 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대통령인데 이거 여야 연수에 대해 해가지고 사람이 바뀔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연목구어. 연목구어 하면은 말이 안 되지만 연못구어 하면 또 말이 됩니다. 그렇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야말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거나 진비 없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야 이미 그렇다라고 알고 있다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이 제1야당 당수로서 리더십을 평가받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점잖은 사람이라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한 모습으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국정의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모양새를 취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어떤 특정한 모양새를 고집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결국은 국민들을 보고 가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립묘지를 가면서 사실은 박정희나 이승만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 갔겠어요. 거기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를 하러 갔는데, 과거에는 그 대선 때는 이승만, 박정희 묘 참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지자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정략을 따지지 않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에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그 진정성을 이제 국민이 이해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내 자세를, 독하게 도대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제스를 취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아니면은, 어렵지만은, 야당도 박근혜 대통령에 찬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승적으로 이런 걸 협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런 미시적인 것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게 맞을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정답은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스킬을 통해서 뭔가 표를 얻겠다는 박근혜식 발상에서 벗어난다면은 박근혜식 발상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진정성은 그야말로 쥐뿔도 없는 게 뭐 이런 스킬 저런 스킬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서 이 순간을 넘기고 그리고 지지도를 얻겠다는 그런 아주 얄팍한 전략 아닙니까? 그런 전략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구체적으로야 그거는 문재인 대표의 참모들이 걱정했지 우리가 걱정해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걱정해 준다고 해서 뭐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겠습니까? 오지랖도 넓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그걸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밤시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위기라는 얘기는 뭐 늘 합니다.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오로지 부자들만을 위한 이런 정부에서
자영업이나 혹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닿으면은 뭐 질책을 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질책보다는 오히려 애정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자라든지 월조합비 납부, 그다음에 조합원 가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그런 많은 조합원들이 계시다는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늘 저희들에게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제 화이팅 그리고 빈 화이팅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셨는데요. 이분은 보호자가 계신 걸 보니까 아마 부모님이 자기 자녀 이름으로 조합원 가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사시는 몽브로님, 예,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사시는 우디님, 아이고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하셨네요. 역시 감사드립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시는 녹색의 빛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출자금도 보통 요즘은 1구자 많이 하시는데 또 10구자나 해 주셨는데요. 녹색의 빛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한 구자는 뭐 저기 아무것도 아니고 10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뭐 많은 자수를 납입해 주는 거는 뭐 당연히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항상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조합원들이든 월조합비 11,000원 납부하시는 거는 다 똑같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면 하고요. 그리고 달려라 써니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해 주셨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지시우님 역시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을 해 주셨고요. 은종님, 예,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하겠다고 인터넷에 자기 신상 정보 중에서도 뭐 휴대폰 번호 같은 거는 썼는데 저희들은 휴대폰하고 이메일 주소만 쓰면은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돼지님, 안돼지가 아니라 안돼지입니다. 안돼지님, 그리고 서울 강남구 봉원사로의 세작원희님, 그리고 스타나인님, 행인식스님, 양웬리님, 양웬리는 이거 저기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양웬리. 그 다음에 부산 동구 망향도의 히트님, 그리고 부산 사상구의 몽블랑님. 예. 조합원 가입하시겠다고 인터넷에서 자기 신상정보를 써주셨는데 출자금 납입을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자금 납입을 하셔서 진정한 조합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조합원이 진정한 조합원입니다. 저희들은 네.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크게 나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이럴 때 에이 잘됐다. 니들이 그럼 그렇지. 니들이 그럼 성공할 줄 아냐? 라면서 희희낙낙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렵더라도 정말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뻐 보인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저기 문희정 아나운서? 네.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요. 28,668명이거든요. 근데 네. 저희 쪽에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은 47,000명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19,000명의 갭이 있는 거죠. 네. 예, 요 분들이 조금, 출자금만 납부해 주시면은 바로 조합원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 분들인 거죠. 45,961명이네. 47,039명으로 나오죠. 총 회원 수가. 총 회원 수가? 네네. 그래요? 네. 여하튼, 45,000이든 47,000이든 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조합원 가입하겠다고, 회원 가입하겠다고 하신 사람의 숫자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납입하신 분들 숫자는 28,600명이고요. 그리고 출자금을 납입하신 분들 중에서 또 월조합비를 내는 사람의 숫자는 선납자 포함해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네. 자, 이런 갭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의무겠죠. 그래서 지금 없는 살림에 뭔가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머리 빠개지게 논의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야 저희들의 역량의 결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겸허하게 심판을 받겠습니다만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능해서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은 뭐 그거 어쩌겠습니까? 무능한 놈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요. 참 요즘 행편들 어려워요. 행편들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월조합비 11,000원씩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달에 몇백 명씩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게다가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욕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모욕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뭐 저를 욕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보면은 이제 그 월조합비 납부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오후 되면 출근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납부 독려도 하고 합니다. 참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또 지하 1층 카페에 어떤 분이 또 꽃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조합원 영서 엄마님께서 네. 힘내라고 예. 정말 예쁜 꽃바구니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는 뭐 참 고맙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미래협동조합 국민TV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욕을 하더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예.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은 그 욕하는 사람도 돌아서서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 그런 분들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 네. 본론으로 넘어가죠. 네,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치 토크가 아니라, 그 힐링 토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아프냐? 아파? 나도 아프다. 예, 지금 많이 아프신 상태고요. 저희가 땡방 뉴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비박계 반대를 일축하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 인사.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일관성 하나는 끝내줘요. 이게 나는 여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따위 짓을 못합니다. 그때 뭐 어쩌고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법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국회 이런 상권분립인데 왜 내한테 얘기합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때와 지금을 보면요, 정무특보 임명을 보면 거의 지랄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해달라고 할 때는 그건 상권분립에서 국회 가서 얘기했지 저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얘기를 해놓고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이는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들을 자기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윤상현이하고 김재현이가 이쁘도 유분수지 국회의원을 자기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게다가 윤상현은 또 어제 통일부 장관 청문회 나가가지고 돈 보라고 또 시부랑거리기까지 했어요. 아니 그 윤상현 김재현이가 윤상현이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시부랑거리면은 그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말로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주구인 로링 독인 정무특보의 청와대 심사라고 듣겠습니까?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진짜 치료가 필요합니다. 힐링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뭐 진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삐걱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되게 하여튼 웃겨. 새누리당을 보면은 참 콩가루 집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야,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드 하면, 난 또 사드라 하면은 처음에 무슨 뭐 유행성 출연료 같은 건 줄 알았어. 사스 있었지 않습니까? 사스 맞죠? 네. 그 사드를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건 또 저기 비박들이 또 주장합니다. 비박들이.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간에 나라 팔아먹는 데는 그 일치단계라는 종족들인 것 같아. 아니 뭐 지금 뭐 보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그 사드는 그 일개 포대가 뭐 미사일 8발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개 포대에 들여오는데 한 2조 원 든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3조 원 든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각양각색입니다. 여하튼 조 단위로 드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한 세트만 갖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뭐 미니멈 2세트가 필요하다, 미니멈 3세트가 필요하다, 4세트가 필요하다, 뭐 7세트가 필요하다,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여하튼 사드를 한 2세트라도 여기 도입을 하려면 돈이 10조 원 느끈하게 들고도 남는 건데 그런 돈을 아무런 고려도 없이 국방 예산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이 도입을 하자고 주장하는 게 그게 비박 혹은 반박이라면은 친박도 그렇고 반박도 그렇고 희망이 없는 거지. 결국은 친박이든 반박이든 간에 친밀한 점에서는 그야말로 서로 한치 다를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안도 참 진짜 콩가루 구석이구나. 콩가루 집안이구나. 옛날 한나라당은 그러진 않았어요. 한나라당의 계획파들은 뭐 좀 오렌지 같은 냄새를 풍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의 새누리당의 그 초재선들하고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나마 내하고 도저히 이념이나 신념은 안 맞지만은 그래도 인간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새누리당 하는 꼴락성을 보면 쟤들은 진짜 비인간이야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참. 아이고 대가리야. 요즘은 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싫어요. 보면은 이거는 뭐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을 정상적인 집단으로 이제 보고 논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야. 이거는 논평의 대상이 아니라 욕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얘기하기 싫은 거죠. 욕하면 욕한다고 또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참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이달 말에 의원총회를 예정대로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청와대는 계속해서 국익 차원에서 당이 사드 배치 논란에 끼어들지 않기를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또 중국과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또 우리 그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한 중인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우려를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국민TV 뉴스K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그때 그전가 저기 나름 심층 보도를 하더만 뭐 포대 아까 얘기했던 뭐 몇 세트 배치하고 네. 뭐 하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열받는 대목이 그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건데 이게 사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대륙간 단도탄을 요격하자는 얘기입니다. 대륙간 단도탄이라는 거는 이거 뭐 사실 군사 상식인데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아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은 어떻게 발사를 하느냐. 우주선 발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륙간 단도탄은 탄두가 폭탄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공위성 발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러시아로 쏘겠다 하면 러시아를 쏘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쏴요. 우주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휘 올라가가지고 성층권에 지나가면은 수평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쭉 날아가요. 그래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은 다시
이 추락을 시킵니다. 추락을. 근데 이제 사드는 이 추락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떨어질 때 승천군에서 대기권으로 떨어질 때 이 자체의 무게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비행체로서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인간이 그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아티피셜하게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는 대기권 내에서는 보면은 마하 15 정도의 속도가 납니다. 마하 15라는 게 뭐냐면은 음속의 15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음속이 340m 초당 340m니까 10배면 3.4km고 합치면은 한 5km, 초속 5km의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1초 깜빡하는 순간에 5.m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도의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그 레이더가 바로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상공으로도 고성능이지만은 거리로도 한 1800km까지 이제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다 하는 거죠. 이게 만약 한반도에 배치되면은 1800km면은 북한이 상대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가 목표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이제 시베리아 쪽이 되겠죠. 이제 저기 러시아 모스크바 쪽은 더 거리가 머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이더를 통해서 우리를 ICBM을 격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실은 수비하는 것은 반대로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미사일 바로 쏴버리면은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쏜다. 그래서 중국이 펄펄 뛰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입 닫아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만났어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투자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큰 소비 시장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냥 열을 확 받아버리면은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 재벌들의 이익이 청와대에 투사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건데 이 반박이라는 자들이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그 미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앙심과도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걸 보고 새누리당이 참 희망이 없는 정당이구나 라는 생각을 절로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리얼미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예. 이런 표현이 참, 리포트 효과로 9주 만에 40% 선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예. 저기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간별로 46% 선까지 급등했다가, 예, 다시 또 30%대로 하락하는 등,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요런 내용이네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얼핏 했는지 모르겠는데, 리포트 때문에 30%대로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회복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리포트를 두고 그야말로 극우 보수들이 거의 지랄 발광 수준으로 떠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오죽하면은 미국에서마저 쟤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그런 그야말로 정도 이상의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언론들도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그렇지. 그건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언론들이 오히려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가깝다고 판단되는 그런 종편들, 그거는 4개 다 예외가 없죠. 그죠? 종편이야말로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반미, 종북, 심지어는 제1야당을 종북 숙주라는 말까지 그냥 동원해 가면서 그런 보도도 여과 없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거의 연병의 수준으로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한 90%까지 치솟지 않는다면 그게야말로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계가 4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정신 좀 차리면 다시 30%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쳇말로 미친년 늘지듯 하는 지지율이 나온 이유도 그렇게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새누리당 보면 희망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지도자나 혹은 차기 대선 주자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김문수라든지 정몽준 이런 사람들은 의혹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큰 소리 전혀 못 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관심권 밖에 있다가 뭐, 잭소리도 낸다라고 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표 떨어진 짓만 계속하고 있고, 사실 이제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서울대 한인섭 교수도 지적을 했는데요. 군대 가면은 밥, 군복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니까 최소한 학교에서 지날 때 밥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해가지고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무급식을 놓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의 환자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유권자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나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주한미군이 비밀 내에 현지 답사를 통해 부산을 미국 MD인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부산이 발칵 뒤집혔다. 실제로 지금 아니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도 검토를 했다는 건 시인을 했죠. 네네. 사실 뭐 사드는 잠재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그리고 특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한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도 대포동 통과 뭐 하여튼 해가지고 미국 서부 해안까지 날아가는 그런 ICBM을 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개량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남쪽 끝에 배치하는 것이 그나마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에다 왜 배치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휴전선에 배치해 놓으면은 하나만 하거든. 이게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이게 탐지를 할 건데 그 시간을 벌려면은 멀리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더 좋은 거는 오키나와 같은 데 하면 됩니다. 오키나와에 하지 왜 한반도에 하려고 그래. 오키나와 반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드를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이제 배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방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라는 게 북한의 10배 정도 되지만은 경직성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그 장병들의 급여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없는 데다가 뭐 차세계 전투기 도입 사업이라든지 온갖 군데 돈을 갖다 쓰대니까 사실은 사드를 도입하고 싶어도 도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돈만 있어봐야 왜 안 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그러면은 자체 배치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선가 그 보도가 나왔죠. 미군이 자체 배치하는 걸 검토한 적이 있다라고. 네네. 그래서 그걸 시인까지 했다. 근데 그게 바로 부산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직 미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 놈들이 자기들이 배치하려면은 아니 사실 지금 한반도에 뭐 여러 우라늄탄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한테 뭐 상의해가지고 허락받고 하겠습니까? 사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은 거의 깡패나 다름없는 나라 아닙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 간지러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이런 나라 그가 깡패지 어느 나라가 깡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군의 형태로 볼 때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면 뭐 절대 협의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 어디에 뭐 부산에 배치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부산 사람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발끈할 것 아닙니까?
사드가 있으면은 사실 그런 게 있는 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보복 공격의 저기가 될 건데,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무기라면 또 말도 안 해. 미국 무기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에휴. 이렇게 되면 뭐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역별로 의원들의 부산 의원들은 또 반대할 거야. 그럼요. 예. 예. 지금 예.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부산하고 경남은 다음 총선하고 지방선거 때 진짜 걱정 많을 거야. 홍준표는 완전히 그냥 지방선거 표 떨어지게 해놨지. 뭐 부산에 무슨 원전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또 원전 국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월성에서 사고 나면요 부산은 작살난다고 보면 돼요. 뭐 후쿠시마 그게 뭐 별건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원전들은 저쪽에 그 울산 이쪽에 라인에 다 있잖아요. 월성 뭐 또 어디야 고리 뭐 영광원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동북경남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 나면은 그 지역은 초토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참 걱정이에요. 그런 일 절대 없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참 방귀가 잦으면은 똥 싼다고 저렇게 맨날 뭐 원전에 뭐 들어가는 설비마다 수은 원전 마피아에 의해서 그야말로 기준 이하의 물건들이 마구잡이로 들어가고 30년 동안 써먹어가지고 더 연장하는 것도 막 지들끼리 손들고 그냥 야당 반대하더라도 그냥 후닥후닥 해치우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저러다가 하다가 성수대교 붕괴된 거예요. 저러다가 하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라고요. 저러다가 하다가 무슨 원전 하나 사고 안 날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까 게시판 보니까 제가 게시판 열심히 본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사드 사서 올라갈 때 여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사드는 대륙간 탄도탄을 세 단계 다 요격을 합니다. 우선 발사 단계에서도 요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권을 돌파해 가지고 목표점으로 도달할 때 그 사이에 요격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요격을 하는 요 세 단계를 다 합니다. 그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거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한다면 이건 발사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한 거죠. 이게 대륙간 탄도탄은 그 학술적으로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 길이가 한 15m쯤 된다 손 치더라도 뭐 10에서 15m 정도 된다고 칩시다. 정확한 길은 잘 모르겠는데 탄도탄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공중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 같은 크기 아닙니까? 이거를 요격을 해야 되고 게다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3단계를 다 요격 대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미국 서부 해안을 겨냥해서 발사하는 탄도탄이라면은 부산에서 만약에 그 토대를 둔다면은 발사 단계에서 요격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와이에도 있을 겁니다. 하와이는 지나가는 단계,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하기 위한 것이고 미서부 해안에도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두 개 다 실패하면은 떨어질 때 요격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하자면 떨어질 때를 이제 염두에 둔 게 그때가 제일 요격하기 힘들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진짜 그때는 그 미사일도 화망 사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0개, 20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중간에 폭파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저 얘기 할까요? 그 사정 이야기. 네. 드디어 검찰의 칼날이 이번에는 친 MB 쪽을 향했습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가 MB 정권의 자원 외교와 비자금 의혹 등 과거 정권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자마자 검찰이 13일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 MB 정권은 아무거나 다 압수수색해도 저는 얘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워낙 개판으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네. 게다가 국가를 재테크 수단으로 본 그 정권이 오죽하겠습니까?
참 우리의 이명박 각하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탄생시킨 것만 하더라도 1500% 성공한 겁니다. 정권 바뀌었으면은 아마 이명박 각하에 했던 행위들이 전부 다 들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박근혜를 당선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 아닙니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스코 건설이냐? 포스코 건설은 MB 정권 시절에 MB맨인 정준양 당시 회장이 포스코 그룹을 맡으면서 4대강 사업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도급 순위 3위까지 수직 성장을 하는 등 MB 정권 시절에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공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따진다면 포스코가 있고요. KT가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KT와 포스코는 늘 어떤 사람이 그 자리로 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나마 정권과 관계없는 사람이 갔던 시절은 노무현 정부 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정준양이가 그 회장으로 오기 전에는 포스코의 계열사가 한 20개 정도밖에 20여 개밖에 안 됐는데 정준양이 맡고 나서 한 70여 개로 늘었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개가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쓸데없는 것들을 대우 인터내셔널인가 그거를 갖다가 그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바람에 포스코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왜 했겠냐고요. 왜 했겠습니까? 정준양이가 뭘 해먹겠다고 그런 일을 했겠냐고요. 이건 100% 다른 데서 야 이거 인수해 저거 인수해 이런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정준양이한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명박이 빼고 누가 있겠냐고. 아니면은 이명박이 억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명박이 이름을 호가호위 해가지고 놈이 시켰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하튼 대통령의 뜻이라고 팔아먹었으니까 정준양이도 했고 그러다가 정준양이가 자기 것도 슬쩍 하나 끼워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 이거는 털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의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포스코라는 얘기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형님인 이상덕이라든지 이상덕이의 비서관을 했던 갑자기 이런 박영준이 이런 애들이 관여됐던 거는 그래도 한 달이 건너서이지만은 포스코는 이명박과 직결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싹 그때는 뭐 순추측의 단계였지 그런 얘기들이 한때 나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를 갖다 일단 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의당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네. 근데 이제 이완구 총리의 이 발언도 그렇고요. 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과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포스코 건설이 된 거는 뭔가 청와대에 입김이 있거나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전부 웃는 게 이완구가 총리가 되고 나서 부패의 전쟁운을 하면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게 참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야, 이완구 총리, 당신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그럼 자격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완구 총리는 사실 총리가 될 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뭐 문창극이라든지 뭐 안대희라든지 또 누구였어? 김용준이었나? 뭐 하여튼 이런 양반들이 중간에 낙마하지 않았으면은 이완구는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도 낙마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가지고 이완구를 총리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완구 입장에서는 진짜 마마 감사 또 감사드리옵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입지 취약한 이완구를 동원해서 부패의 전쟁 운운하면서 이명박을 건드리는 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봅니다. 진짜 건드려서 탈탈 털 수 있는 거라면은 욕 안 해.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뭔가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사기를 치기 위해서 부리는 수작이 아니냐.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아휴. 그래 뭐 언론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제대로 해라. 정치적인 목적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니 비리를 척결하겠다는데 엠베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하니까 그래 정치적 의도 빼고 해라.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라. 현재는 그런 얘기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자, 과연 그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들어갈 것인가. 뭐 서영석 이사장께서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소위 말해서 친위 좌장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은 표적 수사로 규정을 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친이계 그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함께 내일로 19일날 대규모 회동까지 갖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들도 진짜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야. 친이했던 사람들이 그딴 식으로 저기 얘기할 짝이 있는 인간들이야? 근데 이재호 얘기도 보면 골 때려요. 큰 도적이 작은 도적 잡겠다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뭐 비유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네. 진짜 맞는 표현이야. 야, 이 도둑놈들아. 아, 본인들이 도적인 거는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비유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썼겠지만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도둑놈들이라는 거를 도둑 정도가 아니지 적자는 뭡니까? 이거는 진짜 나쁜 놈들을 갖다가 이제 적자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찾겠다니 했다는데. 네. 이재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쇼다. 예.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완구 총리 담화문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부패란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면서 1. 위장 전입, 2. 부동산 투기, 3. 논문 표절, 4. 병역 미필, 5. 세금 탈루, 6. 호화주택, 7. 뇌물수수, 8. 직권남용, 9. 부정축제, 10. 영향력에 의한 거래, 11. 횡령 배임 재산 유용 등이 부패에 속한다면서 부패 유형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담화가 성공하려면 먼저 정부 공직자 중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에 부패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부패 청산을 외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완구 총리를 힐난을 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향해 부패 청산을 외치는 것은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쇼로밖에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다.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 유출 이상 4가지다.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계속 해보세요.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부패 청산에 반대할 사람도 없고 부패가 나라 발전을 좀먹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부패 청산이 특정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 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 된다. 더구나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되어서도 안 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한 몸으로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눈처럼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 쑥이 시원하네.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이 역사적 과업이 되려면 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 중 몇 사람이라도 부패 청산을 위해서 내 스스로 참여하고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하면 국민들은 이완구 담화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재호도 참 재밌는 사람이야. 나 이제 이재호 선생을 옛날 민중당 사무총장을 할 때. 민중당. 예, 민중당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 당시 민중당에 혹시 김문수 의원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나?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 민중당에서, 뭐, 선거도 출마도 시키고 했어요. 그때가 노태우 때일 거야. 근데 그 민중당에서 그때 정당에서 이제 이 민중당은 기타 정당이에요. 그래서 야당 출입기자의 말진이 그 기타 정당을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거기에 해당했거든요. 야당 출입기자 중에서 제가 말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정당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민중당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홍대 입구였나 그 근처에 민중당 당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한테 뭐 밥을 한번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 기타 정당 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재호 사무총장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값을 이재호 사무총장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먹으면서 그때 뭐 기자들이 정치인들한테 얻어먹는 걸 당연시할 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중당한테 얻어먹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호가 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재호가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명박 정권 사람 치고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변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권력이 많은 인간이면은 박근혜 앞에서 큰 소리 치겠어요? 야, 쟤 뒷파봐. 저 새끼 깨끗한지 하면 한 큐에 가는 거거든. 이재호는 최소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걸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재호 씨, 당신이 하는 얘기 다 맞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이 부패라는 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임명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인데 이런 거 한 것들이 사실 이 양반한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야, 니 꼬라지를 알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말하자면 전 정권을 쳐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 이번 재보선을 돌파하겠다는 정치적 술수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는 그 이재호 선생의 견해에는 뭐 100%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재호 선생, 당신이 대통령 만들었다는 그 이명박의 행위를 보면은 그런 얘기 못할 거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청라에서님께서 이재호 이름만 없으면 야당이 한 말인 줄 알았네요. 네. 참. 근데 이제 이재호 의원은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고 사실 누군지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만 항상 언론에는 그런 식으로 나죠. 일부 뭐 친이계 의원들은 또 측근들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향후 국회에서 모든 정부 안건 다 부결시키겠다. 우리도 폭로할 건 폭로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슬슬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근데 기자들이 이제 흘러다니는 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흘러다니는 얘기라는 거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 보좌관들 만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 조직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안 참아. 그럼 뭘 안 참는데 그러면 우리라고 폭로할 게 없겠어? 뭐 이런 식으로 보좌관들이 이제 그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을 책임 있는 소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친이계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쓰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 또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가 될 것이다. 자기가 장문합니다. 그래서 장문을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관계자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요. 근데 지금 관계자 말에 인용된 이런 것들은 친이계의 정서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야, 누구 덕분에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우리한테, 그 은혜를 갖다가 지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우리를 갖다 조진다고?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우리도 폭로할 거 있어, 이 사람들아. 대선 전 2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그때 뭐 비대위원장이었는지 뭐 대표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나고 나서부터, 서로 간에 비방 중지하고 그때 무슨 얘기 오갔는지 나 알아. 뭐 그런 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마 뜨끔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봐요. 정준영이 바로 그냥 조지는 거 봐. 그게 사람이란 게 그런 거거든. 그게 옛날 이해찬 총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를 조지는 건 좋다 이거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잡아가든지 어디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말로 진짜 참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얼핏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이죠. 이재호도 아마 주변에 이재호하고 조금 질투는 인간들 전부 다 탈탈 털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시작은 포스코 건설부터 했는데요. 그 다음 혹시 어디로 옮겨갈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아니, 이제 내가 얘기했다시피 공기업 중에서 제일 큰 데는 포스코하고 KT입니다. 네. 포스코, KT지. 그 다음에 KT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이명박 계열의 그 군장성, 예비역 장성들 아마 작살을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방산비리. 방산비리가 문제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지면은 국민들의 그 환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솔직한 얘기로 구축하면 무슨 뭐 희한한 어군 탐지기 같은 거 달아놨다는 그런 그 미친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때 원래 출동하기로 했던 그 배가 그게 뭐 장비 부실로 인해 가지고 출동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단죄하면은 이게 인기를 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재호 의원이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선을 건드리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식으로 그 뭐 이명박이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단두대에 세우겠어요? 그 좋아하시는 단두대에? 그러면 진짜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은 뭐 그런 염려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유, 뭐, 우리의 그 심정으로만 따지면야, 이명박을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그래, 뭐, 폭로전으로 나갔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보기에는 네. 서로 마지막 선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국정원 부정선거라든지, 그때 관건이 동원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절대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무관했었으면 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다 얘기해 줬어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뭐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 다 교감이 됐던 거다. 그걸 얘기하면은 전혀 아닌데요라고 얘기해본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소한 그 부분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제 원래 이게 네. 김용민 국장하고 해야 돼. 왜냐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뭐 내 혼자 떠들다시피 하고 있는데 뭐 내가 떠드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네. 근데 우리 또 이 문희정 아나운서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중간에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분탕질을 못 쳐요. 그렇잖아.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김용민 국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뭐 불편할 까지야 있나. 네. 우리도 또 합이 잘 맞는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요? 아까 보니까 얼핏 보니까 있는 것 아니, 같은데. 그런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매우 많이 써야 되겠어. 네, 아니 2주 동안 또 저랑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청취자분들께 제일 죄송합니다. 김용민 국장만큼 분명히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분명히 아까 보니까 잘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니 찾지 마세요. 그 찾아서 뭐 하려고요. 네. 서영석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내가 고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조합원들이 좀 써준 그런 댓글들을 좀 소개해 줘야 되는데 한두 개만 소개해 주고 끝내죠. 네. 이게 또 소개해 주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네. 우리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걸요? 뭐 알았어. 아니 이게 또 이 부분에 안 나와. 뽀민 아빠님께서 사드 핵발전소, 사자방, 부동산, 경제위기, 십상시, 종교의 부패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대한민국이 아직 유지되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잘 살자는 건 기대도 못하겠고 제발 맘 편이라도 살고 싶네요 하셨는데 지금 다들 비슷한 마음이 아니실까. 근데 요즘 진짜 좀 반성합니다. 뭘 반성하느냐면은 나는 진짜 이 1초라도 좀 숨쉬고 살기 어려운데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은 늘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한테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 역사는 말한다님이 누가요? 문아나운서님과 서영선님 조합이 맞답니까? 이건 문아나운서님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엔 김용민 국장님이 옵니다. 란 문아나님의 멘트가 듣기 좋고 설레이네요. 설레기까지 있습니까? 휴가 가가지고 안 하는 것 뿐인데. 많이들 그리우시죠? 저도 그 누구보다 그립습니다. 김용민 국장이. 김용민 국장 안 나와가지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많아.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 이제 뭐 다음 주엔 또 김영희 국장 나오겠죠? 네네. 또 다음 주에도 김영희 국장의 유고로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